73세 요양원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제게 어느 날 친구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집을 제 명의로 바꾸래요. 그날 밤, 제 방문을 두드린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친구는 요양원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전 재산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오후, 저 강태수는 은빛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혼자 지내기 어려워진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태수야, 여기 있었구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철,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곳 은빛요양원의 룸메이트였습니다. 75세인 동철이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 입소했고, 덕분에 저는 이곳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왔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철이가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는데 뭔가 이상해. 맨날 서류에 사인하라고 그러고 집 이야기만 하고. 집, 자네 강남에 집 있다며? 그게 말이야. 30년 전에 산 건데 지금은 20억은 된다나 뭐라나. 며느리가 상속세 때문에 미리 정리하자고 난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식들 세대는 현실적이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주니 좋지 않나. 글쎄, 아들놈은 맨날 바빠서 통화도 안 되고 며느리만 오는데 눈빛이 영 불안해. 내가 신경과민인가 싶기도 하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동철이의 며느리 윤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 좋아하시는 떡갈비 사왔어요. 그래. 고맙네. 동철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수 아저씨시죠? 아버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분이 계셔서 외롭지 않다고. 윤희가 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아, 네. 동철이 덕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윤희는 상냥했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제가 본 그녀의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사흘 후,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1층 상담실로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따라갔습니다. 요양원 1층 가족 상담실. 그곳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 집 말이에요. 지금 강남에 있는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자꾸 미루시거든요.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며느리 명의로 바꾸는 게 맞나요? 상속세 때문에 그래요.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좀.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동철이는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요즘 자꾸 헷갈려 하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아저씨는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동철이는 저보다 건강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뭔가요? 증인이 필요해요. 아버님이 정상적인 판단하에 서명하셨다는 증인이요. 아저씨가 같은 요양원에 계시고 오랜 친구시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 제발이에요. 아버님은 고집이 세서 자꾸 미루시는데 이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아버님 재산 지키려는 건데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눈물에 속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철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고집 세시잖아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다음 날 오후, 윤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철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사인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윤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철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동철이 글씨체보다 떨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동철이가 쓴 거 맞나요? 당연하죠. 제가 어제 받았어요. 아버님이 화장실 가시는 사이에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지만 동철이한테 한번 확인하고 사인할게요. 윤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됐어요. 다른 분한테 부탁할게요. 윤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동철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철아, 집 증여 서류에 사인했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며느리가 사인 받았다던데? 처음 듣는 소린데. 야, 태수야.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 자꾸 서류 보여주면서 여기 사인만 하세요. 그러는데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그래.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였어? 잘 모르겠어. 며느리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길래 안 했지. 그런데 자꾸 재촉하더라고.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냐며 병원 가자고도 하고. 저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윤희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동철아,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러게 말이야. 아들놈한테 전화해도 맨날 통화 중이고 며느리만 자꾸 오니까 불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철이는 평소보다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수야, 며느리가 약을 바꿔줬다는데 먹고 나니까 자꾸 졸려. 이상하지? 어떤 약인데? 잘 모르겠어. 영양제래. 근데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잠만 와.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동철아, 그 약 먹지 마.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부터 해봐. 그래야 할까? 하지만 그 약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간호사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동철 어르신. 박동철 어르신. 저는 벌떡 일어나 동철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동철이는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셨으니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다니.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윤희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이의 아들 박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다음 날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약 말이야. 동철이가 먹고 이상하다고 했어. 아저씨, 슬픔의 이성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확인하셨잖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조심하세요. 근거 없는 말은 명예훼손이에요. 그날 밤, 장례식장 흡연실에서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고인의 친구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고인 아들분 회사 동료입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1년 전부터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이 5억이 넘어요. 곧 검찰 조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마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 같은데 혹시 고인 재산이 많으신가요? 강남에 집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예요. 그 집을 미리 처분하려는 게 틀림없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준호 씨 부인이 시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철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아들의 횡령,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증인 서명을 거부한 게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동철이의 49제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 박동철은 전 재산을 며느리 윤희에게 증여한다.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언제 작성한 건데요? 한 달 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동철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서명은 분명 떨린 글씨체였습니다. 평소 동철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필적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이건 분명 동철이 글씨가 아니에요. 윤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아버님 명예까지 실추시키실 거예요? 명예? 친구 죽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당신이 명예를 말해?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윤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횡령 및 문서위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 박준호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요양원에서 위조 서류의 증인 서명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께 불명의 약물을 투여한 정황까지.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수 씨, 진술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지난 2주간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윤희가 제게 증인 서명을 요구한 것, 동철이가 약을 먹고 이상해했던 것, 갑작스러운 죽음. 강태수 씨, 혹시 약물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동철이 베개 밑에 약통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약통을 받아들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수면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수면제요? 네. 이걸 고령자가 과다 복용하면 호흡 곤란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철이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고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구속됐습니다. 남편 박준호도 횡령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호의 횡령이 발각되기 전에 시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윤희는 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요양원 환경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복용시켰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럼 제가 서명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강태수 씨가 증인 서명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유언장 위조였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73세 노인의 증언이 얼마나 힘이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윤희가 증인 서명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 9시쯤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난 시각이었는데 윤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로 가자고 했고 거기서 부동산 증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게 증인 서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친구 동철이한테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상속세를 아껴야 한다고. 시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멀쩡했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친구인데 치매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철이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자가 재산을 처분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 당신도 고령이십니다. 기억이 정확합니까? 제 나이가 73세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력은 멀쩡합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재판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요양원 간호사였습니다. 윤희 씨가 자주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번 박동철 어르신께 약을 드리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처방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약통 색깔이 달랐어요. 저희 요양원은 흰색 약통을 쓰는데 윤희 씨가 가져온 건 파란색이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영양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동철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약을 드신 후에 어르신이 자주 졸아하셨거든요. 평소엔 정정하셨는데 국과수 감정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과다 복용 시 호흡 억제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용한 양은 치사량에 가까웠습니다.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용량입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준호의 횡령 사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회사 돈 5억 3천만 원을 빼돌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버지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피고인 윤희는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고령의 시아버지를 약물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친구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윤희가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 요양원 CCTV에 찍힌 약물 투여 장면, 그리고 제 증언까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희, 존속살해 및 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수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건을 눈치채셨습니까? 직감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친구분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게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이의 재산은 법원의 판결로 그의 친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밝혀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홀로 계시면서 이 싸움을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삼촌이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조카들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저는 동철이가 누워있던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독서 안경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던 신문도 그대로였습니다. 동철아, 나 잘했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너희들아, 아빠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노인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쉽게 속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다. 그리고 부모 재산에 대해 조급해하지 마라. 정당하게 물려받는 게 진짜 효도다. 꼼수를 부리면 결국 다 드러난다. 너희 엄마도 하늘에서 이 일을 보고 있을 거다.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요양원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습니다. 노인 재산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철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에게 속았는지, 어떻게 약물을 먹게 됐는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어르신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서류에 사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약을 주면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저처럼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화내면 어떡해요? 화낼 자식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님이 의심해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안심시켜 드리려고 노력하죠. 강연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자꾸 집을 팔자고 해요. 나중에 요양원비 내려면 필요하다고.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아들을 믿으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제3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요양원 사회복지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석 달 후, 은비초양원에는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재산 관련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철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다른 어르신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인 재산 사기 방지에 앞장선 73세 어르신. 친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강연과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TV에 나오신 거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아버지 재산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급하게 굴지 않을게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가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철이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카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삼촌, 강태수 어르신 오셨어요.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철아, 1년이 지났다. 너 없이 보낸 1년이 참 길더라. 하지만 헛되게 보내지 않았어. 내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을 지켰어. 요양원의 법률 상담 시스템도 생겼고, 다른 요양원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대. 그리고 윤희는 감옥에 있어. 20년이나 살아야 하는데, 그게 내 목숨값이 될 순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됐어. 묘비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친구야, 다음 생에는 좋은 자식 만나. 진짜 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도 곧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우리 다시 바둑 두자.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삼촌이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을 드리려고요. 어르신께 드리라고 했대요. 저는 낡은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동철이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태수야,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알아봐줘. 50년 친구니까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친구야, 내 부탁 들어줬어. 내 마지막 부탁을. 계절이 바뀌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비초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75세가 된 제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충실했습니다. 동철이 사건 이후 저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저는 소강당에서 노인 인권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공증인 앞에서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식들한테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유언장은 비밀로 해도 됩니다. 오히려 미리 알리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8세였습니다. 태수 씨, 제 딸이 최근에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얼마나 주셨어요? 벌써 3천만 원 줬어요. 제 전 재산이 8천만 원인데, 그럼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닙니다. 제 친구처럼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셨어요? 계약서는요? 그런 건 안 받았어요. 딸을 믿으니까.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받아야겠어요. 저는 김 할머니를 데리고 요양원 법률 상담실로 갔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주 2회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동철이 사건 이후 생긴 제도였습니다. 할머니, 따님 사업이 뭡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요즘 대세라면서 사업자 등록증은 확인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김 할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사업을 한다면 서류를 보여줬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시죠. 사업자 등록증, 사업 계획서, 계좌 거래 내역을 요구해 보세요. 정당하다면 보여줄 겁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 엄마야. 그 사업 말이야. 서류 좀 보고 싶은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날 못 믿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보여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사업을 한다면 투자자인 어머니께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의심스러우면 더 이상 돈을 주지 마세요. 한 달 후, 김 할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딸이 사기꾼이었어요. 제 돈 가지고 도박을 했대요. 이제 연락도 안 받아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어떻게 친딸을 신고해요? 그냥 제가 바보였던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신고하세요. 그게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결국 신고했습니다. 딸은 도박 빚이 1억이 넘었고 어머니 돈으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딸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지만 친족 간 범죄라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르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사랑하되 확인하세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느 날 윤희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 씨, 윤희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동철이를 죽인 여자를 만나야 하나? 하지만 결국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철이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 왜? 아버님께도 사과드려야죠. 어르신을 범죄에 끌어들이려 했으니까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요. 남편 빚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변명이요. 네, 변명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매일 악몽을 꿔요.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소. 동철이는 돌아오지 않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제가 2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아버님 목숨값이 될 수 없다는 거. 윤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앞에 있는 건 한 명의 무너진 인간이었습니다. 윤희 씨, 제대로 반성하시오. 그게 동철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오. 어떻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소. 다른 수감자들한테 본인 이야기를 하시오.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그렇소. 제가 밖에서 노인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듯이 당신은 안에서 범죄자들한테 후회를 말하시오. 그게 속죄의 시작이오.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철아, 내가 잘한 거 맞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기회를 준 거야. 6개월 후, 윤희는 교도소 안에서 범죄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예정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 씨, 윤희 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윤희 씨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해 겨울, 저는 전국 요양원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 시상식에 제 자식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초등학생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할아버지는 그냥 친구 지킨 거야. 그게 영웅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시상식이 끝나고 아들이 저를 산책시켜 줬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가 고생이야. 해야 할 일 한 거지. 저희가 무심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안심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됐다.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다만, 네, 아버지, 너희들, 아빠 재산 욕심내지 마라. 아빠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주는 거다. 먼저 달라고 하는 건 효도가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저희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랑 함께 계셔주세요. 봄이 왔습니다. 은빛 요양원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동철이가 좋아하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야, 날씨 좋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개나리가 피었어. 내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요양원마다 법률 상담이 생겼고, 어르신들이 조심하게 됐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윤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어르신께, 저는 매일 아침 아버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경험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올림. 저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철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복수가 아니라 교육. 증오가 아니라 예방. 그게 내가 원한 거겠지?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동철이 떠난 지 3년이 됐다. 많은 일이 있었다. 슬프고, 화나고,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친구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배웠다.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 그게 내가 배운 것이다. 동철아, 고맙다. 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내 죽음이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나는 계속 싸울 거야.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동철아, 그게 너지? 잘 지내고 있구나? 나도 잘 지낼 테니까 거기서 편히 쉬어. 요양원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을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함께 걸었습니다. 손에는 동철이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들고, 친구야, 함께 걷자.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거야.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존엄성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약자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각할 권리, 선택할 권리,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서두르는 자식은 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지키십시오. 사랑하되 확인하고 믿되 증거를 남기십시오. 친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정입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늦었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고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입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쓸모없지 않습니다. 경험은 지혜가 되고 고통은 교훈이 되며 우리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